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선택된 정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KTN 스페셜 시간에는 겨울철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형준 척추신경원의 박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철 건강관리 참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 특히 겨울철을 잘 넘기셔야 1년 내내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되겠죠. 운동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겨울철은 모든 것이 이제 만물이 움츠러지는 그런 계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사람의 몸 역시도 움츠러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의 반경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렇죠. 또 게을러지고, 왜냐하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추위를 타신다고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노인분들께서는 이제 실외보다는 이제 실내적인 데 좀 이제 많이 이제 관점을 두셔야 될 그럴 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을 좀 더 즐기셔야 될 그럴 시절이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 커다란 그 관심점이 우리 연세 드신 노인분들은 뇌졸중입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안에서 따뜻한 온도에 있다가 이제 젊은 사람처럼 운동을 하시겠다고 아침에 자 나가서 이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나가셨다가 갑작스럽게 온도가 이제 내려가면서 모든 그런 그 체내 세포 조직이나 혈관 조직이 수축이 된과 동시에 그 순간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 뇌졸중. 때로는 이제 혈판 안에 있는 침소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응고물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콜레스테롤하고 그런 당뇨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혈관을 통과하다가 수축되어 있는 부분에서 막히게 됐을 때 특히 뇌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동맥경화 내지는 뭐 뇌졸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운동 중요하다고 해서 겨울철에 온도를 무시하고 준비 없이 무조건 그렇죠. 밖에 나가다가는 사고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때문에 미리 나가시기 전에 이제 준비 운동 최소한의 그 스트레치 정도를 하시고 충분히 또 옷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적당하게 옷을 입으시고 또 나가서 뛰시다 보면은 움직이시다 보면 이제 땀이 나기 때문에 그걸 걱정을 하지 않고 옷을 얇게 입고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많이 그런 이제 그런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너무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점이죠. 네, 실내에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요즘에 특히 아틀란타 주변에 이 체육관들이 굉장히 문을 많이 열었어요. 뭐 가장 큰 것은 이제 라이프타임 피트니스도 있고 LA 피트니스 있고 또 베알리스 이런 데 가 보면 한국 분들이 생각으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저 역시도 이제 체육관을 자주 다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동장에 가셔서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을 거 더 이상 없겠고 만약에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되시거나 운전을 못 하시거나 또 차가 없이거나 하시는 그런 우리 노인분들께서는 집 안에서 맨손 체조 옛날에 우리 얘기는 국민 체조 이제 그 정도의 운동을 해주셔도 얼마든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매일 조금씩 이렇게 운동하는 거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리 조지아가 이제 날씨가 따뜻하다고 해도 이제 아침에는 이렇게 살짝 빙판길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빙판길에 그 낙상 사고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우리 연세 드신 노인분들의 낙상의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정말로 미끄러워서 넘어진 낙상하고 그 두 번째는 낙상 전에 이미 벌써 뼈가 무너지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좀 더 심각한 그런 계통인데 일단 우선은 이제 빙판길 그냥 자연스럽게 미끄러져서 넘어진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진 경우는 아시다시피 살얼음이 얼었을 때 그죠? 많이 움츠리고 나오시잖아요. 심지어는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나오시다가 살짝 몸의 중심을 미끄러졌을 때 젊은 사람처럼 어떤 반사신경이 예민하고 그때 그렇죠. 빨라서 그때 내 몸을 다시 추실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이나 반사신경이 느려지고 빠르지 못하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넘어지시면서 뭐 팔꿈치가 이제 골절이 생기거나 때로는 뭐 힙도 이제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그런 빙판길의 낙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조금 더 좀 관찰하고 주의하고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낙상은 바로 골다공증에 의한 그런 낙상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넘어져서 골절이 생겼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골절이 생기기 시작했다가
넘어진과 동시에 그 골절이 바로 완벽하게 골절이 돼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연세 드신 우리 여성분들, 우리 할머니들한테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10명 중에 사람 중에 9명이 여자가 골다공증이 걸리고 한 명이 남자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여성분들 우성인 그런 질환인데요.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특히 폐경 이후에 보통 요즘은 옛날엔 폐경이 보통 50대에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회 이제 현대의 문화의 발달로 식생활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공해 그런 탓으로 점점 폐경의 시간이 40대로 줄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40대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는 더 이상 몸에서 만들어내는 여성 호르몬, 특히나 두 가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과 프로제스테론 호르몬 그 두 가지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칼슘을 몸에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골 안에서 뼈 안에서의 밀도가 칼슘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쉽게 말하자면 뼈 안에 마치 망사가 걸린 것처럼 듬성듬성 뼈 밀도가 걸쳐 있는 것을 이제 골다공증, 마늘 따째에 구멍공짜거든요. 네. 그때는 구멍이 숭숭숭 뚫린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밀도가 그러니까 적어진다. 그렇죠. 겉의 형태는 남아 있지만 막상 안에는 비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과중에 의해서 눌려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주저앉건 내지는 심지어는 중간에서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골다공증을 얘기를 하죠. 네. 그런 분들이 특히 낙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얼마 커지네요. 전에 저 잘 아는 그 후배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제 다행히도 그 고관절의 목 부분만 네. 다쳐서 이제 이머전시로 이제 모시고 들어가서 뭐 수술하고 나오셨는데 하여튼 지금 그 골다공증을 갖고 계실 염려가 특히 노인분들은 여성 우리 할머니분들은 굉장히 그걸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골다공증에 관계된 검사를 하셔야 돼요. 네. 골다공증 검사는 지금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전체 바디 스캔이라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눕혀놓고 이제 그것을 검사를 하는 검사기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싸요. 네. 하지만 저희 같이 이제 작은 이런 소형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음파가 있고요. 네. 하나는 방사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방사선 하는 것은 작은 기계에 이제 제 발을 집어넣고 발목 안에서의 밀도를 체크업을 해주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네. 그러니까 저희 병원, 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목을 사용을 해서 초음파로 검사하는 것이 있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드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초음파로 이 손목을 하는 이유는 가장 쉽게 많이 부러지는 그런 부위가 골다공증에 의해서 바로 손목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에 의거해서 만들어낸 초음파 기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병원에 연락을 주시면은 네. 그 골다공증 검사를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 특히 손목 부분 이렇게 검사해 보면 전체적인 골 밀도를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추정을 할 수 네. 있는 거죠. 자, 이제 빙판길 낙상뿐만 아니라 또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피부 관리 문제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건조하다 보면 그 전체 습도량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목욕하시고 나신 분들 웬만큼 로션 안 바르시면 괜히 이제 가렵고. 근질근질하고 네. 뭐 긁어달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혼자 안 되면 등에다 비비시는 분, 벽에 비비시는 분도 생기시는데 이 습도가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피부가 건조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노인분들께서는 젊은 사람 같지 않게 더더군다나 이 체지방이 이제 아무래도 기름기가 윤기가 적어들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습도를 집안에 있는 습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옷을 요즘엔 가습기가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가습기를 틀어서 항상 유지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특히 주무실 때 이 피부뿐만이 아니라 그 습도 조절은 바로 우리 기관지 이 호흡기 계통의 질환도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습도를 항상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제 겨울철 관리의 10계명 이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원장님 자료에서 봤는데 실내 온도, 습도, 환기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좀 아까 벌써 말씀드린 것이 이 10계명이라고 해서 어떤 뭐 하나가 더 최고 뭐 넘버원이고 맨 마지막에 뭐 10번째다 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 10가지가 다 중요하다. 전부 다 이제 말씀이죠. 복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인데 벌써 이미 아까 뭐 골다공증 내지는 뭐 공기에 관계된 습도, 건조함 같은 건 이미 말씀드려서 다시
이렇게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적당한 실내 온도를 또 유지를 잘 하셔야 해요. 네. 겨울에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 난방 시스템은 한국하고 틀려서 한국은 온돌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밑에서 내 몸에 몸이 직접적인 어떠한 접촉을 위해서 열을 바로 저희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온돌.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 요즘에는 뭐 돌침대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 난방 시스템은 공기를 덮여서 돌려주는 거죠. 네. 이 공기가 저희가 마시는 공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시면서도 또 저희가 체온을 느끼는 그런 온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이 온도를 적당한 선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너무 온도가 뜨거우면 네. 갑자기 뜨거운 그런 실내에서 있다가 또 바깥으로 나가실 때 또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그거에 또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적당한 온도는 보통 화씨로 미국에서 쓰는 화씨로 얘기하면 한 63도에서 73도 그 정도 선이면 괜찮은데 사실 63도는 좀 추운 온도죠. 네. 그러니까 거진 한 70도 정도에 맞춰 70도 놓으시면 선에서 가장 적당한 본인에 실내 맞게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조절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환기도 중요하죠. 예,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이 냉난방 시스템이 저희가 돌아가는 이 마시는 공기이기 때문에 네. 여름철에는 그래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네. 낮엔 더워서 못하지만 아침철에는 많이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난방의 목적으로 해서 창문을 거진 여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거의 열지 않죠. 그렇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 안에 한 사람만 감기가 걸리면 나머지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공기가 차단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기 속에 감기의 그 바이러스가 돌면서 또 다른 가족 그 구성원에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냥 그건 감기가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환기 좀 자주 시켜주시는 네, 거예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해주시면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건강관리 10계명 중에 손 자주 씻는 거 중요하다. 또 물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런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뭐 손자주 씻는 거를 모르시는 우리 한국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아주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는 거 지금도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듯이 모든 저희가 접촉하는 이 손 자체는 엄청난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세균 자체 안에도 바로 감기 세균도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손에 깨끗하지 않은 그런 손을 사용을 해서 음식을 잡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입가에 이제 그런 손가락이 접촉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기균이 들어오면 역시 감기가 또 옮겨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물을 많이 마시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 물로 만들어진 기둥입니다. 네. 거진 70% 이상이 물로 돼 있죠. 근데 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마시는 물 그 포함이 아니라 액체로 돼 있다는 말씀인데요. 저희 피 역시도 물로 돼 있어요. 물이 거진 반 이상이 물로 인해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적혈구, 백혈구 그런 구성 요소가 그런 액체, 몸에 있는 체액과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저희 몸은 물의 기둥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최소한 7컵에서 8컵의 물은 마셔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몸에 탈수 현상이 나타날 때 바로 다른 어떠한 그런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물은 저희가 신진대사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최상의 그런 어떤 그 에너지와 그런 순환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윤활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물은 항상 많이 드셔야 하죠. 네. 정말 물 많이 마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2부에서 겨울철 건강관리에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비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잠잘 때나 앉아있을 때 자세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KTN 스페셜 2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박형준 척추신경원의 박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자, 이제 겨울철에 그 비만 이것이 이제 허리병하고 바로 연결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한 1960, 70년대에는 그 이전 역시도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 때는 이제 배가 나온 것이 부의 상징으로 이제 여겨졌었죠. 네. 그러나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배 나온 것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빈의 상징이 되고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네. 왜냐하면 이 배살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게으름을 상징하고요. 네. 그죠? 두 번째 이제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네.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네. 또 그 다음에 배살이 있으면 바로 곧 허리병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봐서 이건 부의 상징이 아닌 빈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이제 겨울철에 특히나 이제 막년에도 많으시고 또 나가서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내년에 1월 1일서부터 열심히 할 거야라는 그런 또 마음이 또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연말 되면은 보통 분들이 그냥 마음을 놔버리죠. 네. 그냥 편안하게 오케이 갈 때까지 가자. 네. 12월 31일까지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에버리지 보통 우리 성인들이 하루에 150에서 200칼로리를 몸에 더 축적을 한대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일주일에 거의 1파운드가 찐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겨울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비만이 되는 그런 분들이 거의 지금 반 이상이 아마 되실 겁니다. 바로 요때 제일 네, 저 역시도 좀 위험하군요. 약간 좀 몸이 좀 무거우는 그런 네. 때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배살이 쪘을 때 네. 점점 허리에 과중되는 것은 점점 허리 쪽에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네. 허리를 아프는 요통 때문에 요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갑작스럽게 요즘에 좀 병원이 좀 바빠졌어요. 그 아, 이후로.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그 뱃살이 느는 것이 바로 허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문제가 되죠. 되네요. 네, 1kg가 찔수록 몸에 허리에 5%씩 더 엑스트라로 이제 무게가 과중이 된다는 네. 그렇게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그렇죠. 뭐 아기를 앞으로 안으면은 뭐 허리 아픈 걸 도와준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게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 과중이 되면 사실상 허리에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아기를 앞으로 앉는 분들이 이제 많이 뒤로 앉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연구 결과에 의거된 하나의 그런 또 원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허리를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허리 아픈 통증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단순하게 허리가 문제가 생겨서 허리 아프신 분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걸 이제 요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때로는 허리가 아닌 몸의 상체 과중에 의해서 이런 골반 쪽에서 쉽게 네. 우리가 얘기하는 좌골 쪽에서 생기는 그런 좌골 쪽 신경통까지도 같이 요통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실 때는 이제 그 약으로 진통제를 자꾸 드시죠. 뭐 네. 타이레놀, 에드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내가 허리가 아픈지. 네. 원인 분석. 그렇죠. 원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 그렇다고 해서 배 나오신 분들이 다 100% 허리가 아프신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허리 아픈 데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항상 분석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시고 치료 내지는 어떤 운동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원인을 없애시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가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이제 허리가 아프다 하면 그렇죠. 좀 의심을 해볼 만하군요. 의심하셔야죠. 네. 자, 이제 우리 그 이 척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네. 그림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척추에 대해서 조금 허리병, 알려주시죠. 허리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네. 그 허리에 관계된 것은 그 목에 지금 이 사진 자체는 지금 목을 나타내는 경추 부분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밑에 제가 이제 모형을 갖고 왔는데 이 모형은 이제 경추뿐만이 아니라 이제 허리 또 요추까지 다 포함을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모형이거든요. 네. 이제 허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척추 디스크에 관계된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요즘에 이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허리가 아프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디스크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하나의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증상이 있으시다면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네. 또 그거에 관계된 어떤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자, 디스크는 아주 말랑말랑한 물질로 되어 있는 젤 같아요. 9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물이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이 굉장히 수분 섭취를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여기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지금 이제 카메라에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단면으로 봤을 때는 마치 쉽게 말하면 모찌떡 같아요. 네. 네, 모찌떡인데 모찌떡의 중간에 앙꼬가 들어있는 이런 형상입니다. 네. 이게 어떤 가 이상적인 압력이 부여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안에 있는 안고가 빠져나왔네. 바깥쪽으로 나와 있죠.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탈출증. 디스크가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음과 동시에 신경이 삐지고 나온 이 부분이 신경을 건드렸을 때 네. 아주 엄청난 그런 통증을 받으시는데 이것을 바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디스크가 걸렸다는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면 네. 추간판 탈출증에 완전히 걸리신 분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증상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보통 이 증상은 신경을 따라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어떤 한 부분이 다섯 손가락 중에 몇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또 손저르신 분들이 혹시 네. 이거 나 디스크다라고 또 자가 진단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손가락의 일정한 부위가 남의 살 같거나 바늘로 찌르는 것 같거나 저리 것이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 디스크라고 약간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네. 하기에 그 이전에 그거 아니고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한 50% 정도는 디스크일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끝에 다섯 발가락 중에 어느 발가락 부분 유난히 통증이 그렇죠. 좀 있거나 저리거나 바늘 찌른 것 같거나 아니면 차갑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음. 때로는 발끝이 아니어도 발목이나 뭐 종아리 쪽에 그런 일정한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네. 그 위치가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일단 디스크라고 의심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디스크 그래서 많은 한국에서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레이저로 절개를 하시거나 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밀고 나왔을 때만 사실 수술이 필요한 거죠. 네. 처음서부터 정상적인 이 디스크 안에 핵이라고 표현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고 부분이에요. 네네. 그 핵이 살살살살 조금씩 밀고 나왔을 때 역시도 마치 디스크가 완전히 나온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또 느낄 때가 있어요. 같은 증상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계된 건 정확한 것은 자기공명 테스트. 쉽게 말하자면 MRI를 촬영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네. 그 이전에 저희 그 척추신경원에서 진단을 받으시면 그 이전에도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엑스레이가 있고요. 네. 또 근골격적인 그런 정형외과적인 신경학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복합을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디스크이다 아니다를 또 판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느낌이 받으신 분들은 뭐 가까운 뭐 척추신경 우리 한인 여기 타운에 척추신경 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한테 전화하셔갖고 또 상담을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MRI 찍는 것보다 그렇죠. 가능하면 척추신경에 와서 그 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MRI 자체는 사실은 디스크가 완전히 뀌져 나왔냐 네. 아니냐를 판명하는 것이지 MRI 자체가 사실 치료는 아닙니다. 네. 그건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 것뿐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 디스크 문제 마치 이제 허리 아까 말씀드린 허리 쪽 같은 비만에 의해서 과이상적인 그런 충격이 계속해서 압력을 눌러서 그 말랑말랑한 젤 같은 90%에 물로 되어 있는 그런 디스크가 견디질 못해서 안에 들어있는 핵이란 물질이 바깥으로 밀고 나오는 거. 네. 그것이 꼭 허리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목에는 사람의 척추는 목에는 7개의 뼈가 있고요. 네. 등에는 12개가 있고 그다음에 허리가 5개가 있어요. 네. 좀 아까 말씀드린 바로 비만에 관계돼서 배살에 의한 것은 바로 밑에 있는 5개 요추에 관계된 얘기고요. 그 이전에 등도 역시 마찬가지고 목도 마찬가지고 사실 등은 전체적인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중을 도와주기 때문에 등에서 디스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목에서 나올 수 있는 경추의 디스크가 굉장히 많죠. 네. 왜냐하면 항상 저희가 머리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목 디스크 요즘에 상당히 많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목 디스크라고 얘기하면 꼭 일자목이라는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일자목이요. 일자목이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여기 있는 요 그림입니다. 두 번째. 네. 항상 어느 정도의 이런 목에는 항상 이 곡선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네. 이 곡선 자체가 머리의 무게, 쉽게 말하자면 4.5kg 정도 되는 에버리지. 네. 그러니까 8파운드에서 12파운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볼링 쳐보셨죠? 네. 볼링장에 가면 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그 파운드 수예요. 그럼 여성분들은 8번에서 보통 10번을 잡고 네. 남자분들은 12, 14, 16까지 잡으시는데 네. 그 무게가 바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저희 머리의 무게예요. 그렇군요. 예. 상당한 무게네요. 굉장한 무게죠. 이 머리의 무게를 들어서 받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곡선이란 것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네, 충격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완충작용이죠. 네. 이게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스프링 역할을 해주죠. 네. 이 스프링 역할을 해준과 동시에 사람의 목은 이중으로 완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중이 뭐냐? 요 스프링 하나가 첫 번째 완충이요.
두 번째가 바로 요 뼈 사이에 들어있는 요 디스크 부분이 말랑말랑한 걸로 해서 이중 완충이 돼 있죠. 그러나 이 일자목이 왜 생기냐? 바로 저희의 살아가는 생활 환경입니다. 요즘에는 점점 어린 애들이 일자목이 생기는 그런 빈도수가 더 많아졌어요. 네. 그 원인은 뭘까요? 아시다시피 저희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네. 아이들이 컴퓨터 앉아서 하죠. 오락하죠. 카우치, 쉽게 말하면 소파에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들과 그런 옛날에는 그런 부모님들이 애들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심지어는 좀 혼나가면서 그렇죠. 똑바로 앉아라. 그렇죠. 뭐 그래서 자세 지금 똑바로 역시도 하라. 이제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앉게 되면 좀 이렇게 좀 펴서 앉으려는 그런 습관이 남아 있는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사실상 부모님들이 신경을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자세에 대해서 요즘 얘기들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몇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바로 이 스테이지에서 이 정상에서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페이즈 1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렇게 일자내기 됐을 때 가장 편안하게 있어야 될 요 디스크가 이제 점점 비이상적인 압력을 받기 시작하는 스테이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오래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디스크가 점점 더 눌려져서 언젠가는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일자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저희한테 부각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럼 일자목은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네. 일단 목 뒤가 뻣뻣하신 걸 많이 느끼세요. 네. 갑자기 뻣뻣해지. 목 뒤가 뻣뻣한 거와 혈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옛날에 이제 뭐 저희 TV 보고 나면 갑자기 이러면서 이제 목 뒤를 잡고 혈압인 줄로 그렇죠. 생각을 하죠. 혈압이 아니에요. 혈압은 사실상 전혀 목하고 목 뒤에 나타나는 충격과 상관없어요. 뇌졸중이라면 또 네.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일자목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머리 뒤서부터 그러니까 뒤통수부터 이 어깨 쪽지 사이까지 통증을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잦은 두통이 있어요. 아주 정기적인 두통이에요. 네. 그 두통이라는 것이 무슨 머리 전체가 아픈 것이 아니라 편두통으로 돌아다니죠. 네. 어떨 땐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신 분들도 있고 한쪽 눈이 아프신 분 아니면 뭐 옆쪽에 뒤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 편두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자목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놓으면 그 평상 증상이 아까 없어지겠네요.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 무게를 잡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주변에 뼈를 보호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와 심줄들이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일어나서 이제 경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경직이 오래 가면 바로 이제 통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 무조건 두통, 이런 편두통 또 그런 어깨까지 결리거나 이럴 때 어떤 두통약이나 통증 치료약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한 번쯤 그 자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일자목을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생활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네. 내 자세가 어떻게 돼 있는가, 내 평상시에 내 생활이 어떤가, 또 심지어는 잠자는 습관이라든가 앉아 있는 습관, TV 보는 습관, 컴퓨터 하는 습관 네. 그런 것을 다 바꿔주셔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근육 이완요법 같은 거, 뭐 마사지도 괜찮고, 네. 그리고 또 요즘엔 또 이게 반신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반신욕 자체가 사실은 혈액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아, 일자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 뒤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이 경직이 되는 것을 혈액 순환을 향상시키면은 그 경직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네. 적이 되고요. 물론 역시 저희 병원에 이제 척추신경원에 가시면은 정확한 원인 분석과 진단을 해서 척추의 교정을 하죠. 네. 이 교정이라는 것은 다시 이 목이 원 원래 위치로 갈 수 상태로? 있도록 옆에서 계속적인 네. 외부의 그런 물리적인 자극을 이제 잡아준다, 주는 것이 이런 바로 교정의 원리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그런 통증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완치될 수 있는 거군요. 네네. 네. 네, 겨울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우리 건강 관리에 관해서 오늘 박형준 척추신경원에서 박 원장님 나와서 아주 유익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생활 속에 유익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보내드리는 KTN 스페셜.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계속해서 KTN 많은 시청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